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9년째 아시아 소비시장을 분석해온 영국인 브랜드 전략 컨설턴트 엘리너 블레이크는 이상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골목의 영어 간판들이 하나둘 한글로 바뀌고 일본 기업들은 경쟁사보다 한국 기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쿄를 최고의 시장이라던 외국 전문가들까지 짐을 싸서 서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세계의 시선이 도쿄가 아니라 서울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스기나미구 골목에서 저는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판이었어요. 일본어도 영어도 아닌 한글로 가득한 간판이 골목 입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도쿄였는데 어딘가 달랐어요. 제 이름은 엘리너 브레이크입니다. 나이는 44이고요.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아시아 소비시장 분석이에요. 그 중에서도 일본이 주력이었죠. 도쿄의 소비 심리, 일본 브랜드 충성도, 계절마다 바뀌는 신주쿠, 쇼윈도 트렌드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9회 동안 분석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의 중심에는 항상 도쿄가 있었고요. 제게 도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질서와 미감이 완벽하게 결합된 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된 소비 시장이었죠. 그 확신이 흔들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일본 시장을 맡았던 건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0살이었고 아시아 사무소가 없던 회사에서 처음으로 현지 분석을 전담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낯선 땅에 혼자 들어가서 시장을 읽어내야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이해할수록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일본 소비자는 달랐습니다. 브랜드에 오랫동안 충성하고 품질을 꼼꼼하게 따지고 유행보다는 신뢰를 선택했어요. 한번 자리 잡은 브랜드는 몇십 년이 지나도 살아남는 시장이었죠. 저는 이것을 완성된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안정하게 출렁이지 않고 이미 성숙한 소비 구조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요. 런던 본사에서도 제 분석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게 제 커리어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처음 흔들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도쿄 한복판에서였어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리포트 작성을 위해 도쿄에 와 있었어요. 행선지는 스기나미구 고엔지 근처 오래된 상점가가 늘어선 골목이었습니다. 젊은 소비층의 동선을 따라가는 조사였어요. 새벽부터 걸어서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풍경이었어요. 작은 화장품 가게 하나가 있었는데 간판이 한글이었습니다. 창문 안쪽에도 한글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었고 안에는 일본인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죠. 옆 가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 간판에 한글이 섞여 있었고 메뉴판에도 한국어 표현이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니, 낯설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한글이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한인타운도 아닌데요. 도쿄 한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골목에서 한글이 영어보다 더 눈에 잘 띄는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취재 노트를 꺼내 메모했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일본 여성 2명이 화장품을 고르고 있었어요. 서로 뭔가를 속삭이며 제품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낯설었습니다. 한국 브랜드 이름이었어요. 발음이 자연스러웠고 익숙해 보였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온 것처럼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게가 언제 문을 열었냐고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3년 됐다고요. 그 사이에 근처에 비슷한 가게가 5개 더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그 간판들을 생각했어요.
조사 목적으로 왔다가 완전히 다른 걸 본 기분이었습니다. 9회 동안 일본 시장을 봐왔는데 이걸 왜 지금 처음 알아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본 시장 조사 노트를 열었다가 덮었습니다. 다른 걸 검색했어요. 서울, 한국 소비시장, 한류 트렌드. 화면에 수백 개의 결과가 떴습니다. 읽다 보니 눈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느낌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완성된 시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도쿄에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라주쿠로 나갔습니다. 조사 일정을 바꿨어요. 원래는 긴자 쪽 명품 거리를 볼 예정이었는데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젊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라주쿠는 역시 젊었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학생들이 넘쳐났고 가게마다 저마다의 개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죠. 저는 조사 도우미로 함께 온 현직 코디네이터 사야카 씨와 길을 걸으며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8살에서 25살 사이 패션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목표였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야카 씨가 말을 걸면 대부분 흔쾌히 응했어요. 일본 젊은이들은 처음엔 낯을 가리지만 한번 말문이 트이면 생각보다 솔직하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일본에서 조사를 해왔으니까 알았죠. 첫 번째로 만난 건 22살 여성이었습니다. 피부가 유리처럼 맑았어요. 손에는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고요. 가방에 붙은 로고를 슬쩍 봤더니 한국 화장품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많이 쓰냐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한국 거라고 했어요. 일본 브랜드는 어머니 세대 것 같은 느낌이라고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한 문장이 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물었어요. 한국 제품이 왜 더 좋냐고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련됐다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한글이 들어간 패키지가 요즘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글이 예쁘다. 디자인으로 한글을 고른다. 저는 그게 낯설었어요. 한글은 언어였지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제 분석 안에서는요. 오후에는 시부야로 이동했습니다. 사야카 씨의 안내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여고생 3명이 테이블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잡지였어요. 일본 잡지인데 표지 절반이 서울 특집이었습니다. 강남, 성수동, 홍대, 한강. 사진마다 세련된 색감이 넘쳤어요. 3명 중 1명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물었습니다. 런던에서 왔냐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유럽보다 서울이 더 가고 싶다고요. 저는 잠깐 멍했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슴없이 대답했어요. 서울이 제일 트렌디하니까요. 음식도 패션도 뷰티도 지금은 다 서울에서 먼저 나온다고요. 일본 잡지가 서울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이유가 있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12명을 인터뷰했어요. 연령대는 17에서 26. 출신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로 다양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질문마다 비슷한 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 한국 음식, 서울 여행. 이 4가지가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영어 브랜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한 남학생에게 영국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 중 어느 쪽이 더 세련되게 느껴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고민도 안 하고 대답했어요. 한국이요 라고요. 영어 브랜드는 좀 오래된 느낌이고 한글이 들어간 게 요즘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노트에 받아 쓰다가 손을 멈췄어요. 오래된 느낌. 영어가. 런던 본사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그날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정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오랫동안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데이터가 있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말로 된 데이터였지만 그게 오히려 더 선명했죠. 일본 젊은 세대의 감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세련됨의 기준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영어에서 한글로, 런던과 뉴욕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동을 9회 동안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 뭔가 중요한 걸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불편했죠.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아시아 시장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런던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짧은 메일이었어요. 현장 분위기가 보고서와 다를 수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제 분석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고요. 런던에서 전화가 온 건 도쿄 조사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시각은 11시가 넘었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본사 파트너 디렉터 마커스였거든요. 그가 밤에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엘리너,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네, 라고 짧게 답했어요. 말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쟁사 발표 들었어? 저는 못 들었다고 했죠.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포레스터 리서치가 오늘 아시아 소비 트렌드 연간 보고서를 냈는데 서울을 아시아 넘버원 트렌드 중심지로 발표했어. 도쿄는 2위야. 그 말 끝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보고서랑 완전히 반대거든. 숨이 막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가 계속 말했어요. 클라이언트 두 곳에서 이미 연락이 왔어. 우리 분석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고. 엘리, 너 솔직히 말해줘. 우리 방향이 맞아? 그 질문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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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잠시 후에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상한 징후들을 포착하고 있다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마커스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결론을 가져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요. 저는 20년 동안 딱 한 가지를 쌓아왔습니다. 신뢰였어요. 정확한 분석, 설득력 있는 보고서, 흔들리지 않는 데이터.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엘리너 브레이크의 보고서라면 믿는다. 라는 말을 한 번 이상 들었어요. 그게 제 커리어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경쟁사 보고서 하나 때문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포레스터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32페이지짜리였어요. 읽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반박하고 싶다는 마음과 반박할 수 없다는 마음이요. 보고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본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트렌드 발신지로 서울을 꼽은 비율이 63%였어요. 도쿄는 14%였고요. 동남아시아 소비자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 뷰티 제품의 일본 내 점유율은 지난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고 한국 패션 브랜드의 일본 진출 속도는 어떤 서구 브랜드보다 빨랐어요. 제가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숫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반박 지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솔직히요. 어딘가 방법론이 허술하거나 표본이 편향됐거나 결론이 과장됐거나 하는 구멍을 찾으면 마커스에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는 꼼꼼했습니다. 허술한 구석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 2년치였어요.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본 소비 시장의 안정성, 브랜드 충성도, 성숙한 소비 구조.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를 읽어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젊은 소비층의 이동을, 한국 문화가 일본 시장에 침투하는 속도를 저는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왜 몰랐을까? 아니, 왜 보려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아시아 소비시장을 얘기하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가 먼저였어요.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삼성과 현대를 아는 나라, 그 정도였죠. 문화적 영향력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크고 오래된 실수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고요. 서울을요. 보고서로 읽는 게 아니라 발로 확인해야 했어요. 마커스가 일주일을 줬지만 저는 서울을 보지 않고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바로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인천행 비행기는 다음날 오전편이 있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확인하러 가는 건지 반박하러 가는 건지 솔직히 그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비행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어요. 짧은 비행이었는데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아니었어요. 속도였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여러 줄 운영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계를 봤어요. 줄을 선 시각부터 심사를 마칠 때까지 4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15분 이상 걸리는 일이 예사였는데요. 짐을 찾는 것도 빨랐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제 캐리어는 내린 지 12분 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노트에 적었어요. 직업병이죠. 공항철도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정돈된 것과는 달랐어요. 그냥 깨끗했습니다. 바닥도, 천장도, 안내 표지판도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어느 언어로 봐도 직관적으로 읽혔어요. 길을 잃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이 깨끗했고 와이파이가 연결됐어요. 터널 안에서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통신이 끊겨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서울역까지 50분을 가는 동안 메일도 확인하고 자료도 검색했어요. 호텔은 을지로에 잡았습니다. 사야카 씨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시내 중심이고 교통이 편하다고 했죠.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비행기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배달 앱을 써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달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어서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앱을 내려받고 위치를 설정하고 메뉴를 골랐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른 시각이 12시 42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린 건 13시 2분이었습니다. 딱 20분이었어요. 따끈한 국밥이 담긴 가방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서 멈칫했어요. 20분. 런던에서 배달을 시키면 1시간은 기본인데요.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냥 빠른 게 아니라는 걸요. 주문 앱이 매끄럽고 결제가 간단하고 배달이 정확하게 오는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닐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시내를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걸으면서 도시를 느끼는 게 제 방식이에요. 을지로에서 명동, 명동에서 남대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봤어요. 대부분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뭔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결제를 하고 지도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고요. 현금을 꺼내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휴대폰을 갖다 대는 방식이었죠. 편의점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카페에서도요.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를 하나 샀습니다. 휴대폰으로 결제를 해봤어요. 화면 하나를 열어서 기기에 갖다 댔더니 끝이었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영수증은 앱으로 바로 떴고요. 계산대 직원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노선도를 봤는데 복잡하긴 했지만 앱이 알아서 경로를 잡아줬어요. 환승역에서도 안내 방송이 정확했고 표지판이 명확했습니다.
처음 타는 외국인인 저도 헤매지 않았어요. 방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썼어요. 인천공항 입국 속도, 공항철도 와이파이, 20분 배달, 모바일 결제, 지하철 안내 체계. 줄줄이 적다 보니 한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따로따로 편리한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빠르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였죠. 어디서 끊기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집으로 모든 이동과 소비가 끊김없이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잠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아니, 많다고요. 도쿄는 정돈된 도시입니다. 아름답고 조용하고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속도는 없었습니다. 이 끊김 없는 연결이요. 제가 오랫동안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왔던 도쿄가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서울에 뒤처져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20년 만에요.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목이 칼칼했어요. 전날 저녁부터 기침이 조금씩 나오더니 밤사이 열이 올랐던 것 같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런던이었다면 그냥 약국에 가서 시중 감기약을 사 먹고 하루를 버텼을 거예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커스가 준 일주일 중 벌써 사흘이 지나고 있었어요. 몸 상태가 나빠지면 조사 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못했거든요. 병원에 혼자 가서 증상을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런던에서도 파리에서도 외국인이 현지 병원에 혼자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험 확인, 접수 절차, 의사와의 소통까지 넘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단 호텔 프런트에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내과가 있다고요. 외국인 환자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진료가 된다고도 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나갔습니다. 골목을 돌아가니 작은 의원이 있었어요. 간판이 한글이었지만 문 옆에 작은 표지판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가능, 영어 진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게 그날 아침에는 꽤 반가웠어요. 접수대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능숙하게 서류를 작성해줬어요. 영어로 증상을 물어봤고 제가 대답하면 컴퓨터에 바로 입력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지 15분쯤 됐을 때 이름이 불렸어요. 한국식으로 발음된 제 이름이 낯설게 들렸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증상을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목을 보고 청진기를 댔어요. 감기 초기라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써주면서 약국이 바로 건물 1층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진료비를 낼 때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잠깐 멈췄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파운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사립병원 진료를 받으면 기본 50파운드에서 시작하는데요. 저는 영수증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숫자가 맞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봉투에 복용 방법이 영어로도 적혀 있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그 작은 배려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그 경험을 되짚었어요. 접수부터 진료, 처방, 수령까지 총 35분이었습니다. 비용은 런던의 20분의 1 수준이었고 언어 장벽도 없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특별히 대우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처리해줬어요.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을 좀 자야 했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이 돌아갔어요. 이게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공항도 빠르고 배달도 빠르고 결제도 간단하고 병원도 접근하기 쉽다. 이 모든 게 그냥 잘 정비된 인프라인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경쟁력인 건가? 저는 컨설턴트로서 항상 이 구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편의성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돈을 쏟아부으면 어느 도시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경쟁력은 달랐습니다. 모방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그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만들어지는 거죠. 서울의 이 효율성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약이 잘 들었어요. 저는 다시 노트를 열었습니다. 의문을 적었어요. 서울은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 효율성이 지속 가능한 시장 경쟁력으로 연결되는가? 그 사이의 고리를 아직 못 찾았다고요. 다음 날 일정을 짰습니다. 시장 현장만 봐서는 부족했어요. 이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요. 판교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에서 검색해뒀던 곳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했죠. 거기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의문이 더 깊어지거나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갔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을지로나 명동과는 확실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건물들이 반듯하게 들어서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갔어요. 노트북 가방을 맨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딘가 바쁘게 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전에 연락을 해뒀던 스타트업 창업자 2명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서울 출신 개발자였고 다른 한 명은 미국에서 귀국한 창업가였어요. 공유 오피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메리카노가 나왔어요. 이것도 빨랐습니다. 먼저 말문을 연 건 개발자 쪽이었어요. 이름은 김재원 씨였습니다. 31살이었고 앱을 3개 창업해서 2개는 접고 하나는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실패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2번 실패했는데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실패가 이력이 된다고요. 한번 창업해봤다는 게 다음 팀을 꾸릴 때 오히려 강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뭘 알아가 아니라 실패해봤으니 뭘 알겠지 라는 분위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다르거든요. 한번 사업이 무너지면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져요.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물론 2번째 도전을 막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간극이 좁다고 했어요. 다른 창업가는 정아름 씨였습니다. 36이었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4년을 일하다 서울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속도 때문이라고요. 실리콘밸리도 빠르지 않냐고 되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긴 한데 종류가 다르다고 했어요. 거기는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는데 1년이 걸린다면 여기서는 석 달이면 된다고요. 개발자 구하기도 빠르고 피드백도 빠르고 무엇보다 소비자 반응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새로운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새로운 앱이 나오면 일단 써본다고요.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일단 써본다. 그게 작은 말 같지만 시장의 성격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어요. 소비자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실험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면서 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2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즘 서울에 많이 온다고요. 시장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팀을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 개발팀의 실행력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요. 오후에는 공유 오피스 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재원 씨가 안내해줬어요. 층마다 스타트업 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20명이 넘어 보이는 팀도 있었고 단 3명짜리 팀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젊었어요. 26에서 30 초반이 대부분이었어요. 복장은 제각각이었고 각자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한 팀 옆을 지나는데 화이트보드가 보였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숫자, 화살표, 날짜. 출시 일정 같았어요. 날짜가 2주 뒤였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보고 순간 멈췄어요. 2주 안에 뭔가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는 거였으니까요.
재원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완벽하게 만들고 내놓는 게 아니라 일단 내놓고 고친다고요. 그게 여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만들고 내놓는 게 아니라 일단 내놓고 고친다. 런던 방식은 반대였거든요. 검토하고 확인하고 승인받고 그 다음에 내놓았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순서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빠른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판교에서 나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도 안 꺼냈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름 씨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도쿄는 안정적인 시장이지만 서울은 살아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말이요. 아니, 그녀가 그 말을 직접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판교에서 본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나온 문장이었어요. 도쿄는 안정적입니다. 그건 여전히 맞아요.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고 소비자가 신뢰를 오래 지키는 시장이죠. 하지만 살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보다는 유지를 선택하는 시장이었어요. 서울은 달랐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내놓고 나서 고치고 외국인 창업가도 불편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 에너지가 제가 오늘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습니다. 런던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이 속도와 에너지가 부러웠어요. 제가 아는 방식과 너무 달랐지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더 유연하고 더 살아있는 방식이었어요. 마커스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간 건 서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전에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조사도 아니고 인터뷰도 아니고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뚝섬 쪽 공원으로 내려갔어요. 오후 4시쯤이었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중인데도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 강변을 걸으며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 나이도 제각각이었어요. 대학생도 있었고 아이를 데려온 부모도 있었고 머리가 희끗한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강가 벤치에 앉았어요. 한강이 넓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큰 강을 품고 있는 도시인 줄 몰랐어요.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보였고 빌딩 사이로 하늘이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는데 옆 벤치에서 영어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젊은 사람 넷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한 명은 미국 억양이었고 한 명은 프랑스 억양이 섞였고 한 명은 영국식 발음이었어요. 나머지 한 명은 한국인 같았는데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주제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례가 될까봐 잠깐 망설였지만 공원에서 큰 소리로 나누는 대화였으니까요. 미국 억양의 남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베를린이 한때 그랬는데 지금 서울이 딱 그 느낌이라고요. 뭔가 터지기 직전의 도시요. 프랑스 억양의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에서 창업하다 왔는데 여기가 훨씬 빠르다고요. 투자자 미팅 잡는 것도 빠르고 팀 꾸리는 것도 빠르고 결정도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기도 하다고요. 너무 빨리 결정해서 너무 빨리 후회하기도 한다고요. 모두 웃었습니다. 편한 웃음이었어요. 영국 발음의 남자가 물었어요. 그럼 왜 계속 있냐고요? 한국인 남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요. 그게 다른 데랑 달라요. 한번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 말에 다른 3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4명이었습니다. 국적이 달랐고 배경이 달랐고 말투가 달랐어요. 그런데 같은 도시에 와 있었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관광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러 온 사람들이요. 그들을 서울로 끌어온 건 기후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지리적 이점도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가 가진 어떤 에너지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이번 일주일을 되짚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속도, 을지로 골목의 배달,
편의점 결제, 병원의 친절함, 판교의 젊은 창업가들, 그리고 지금 이 공원의 4명. 각각은 별개의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어붙이면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시스템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인프라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였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외국인도 불편 없이 섞일 수 있는 열린 문화요. 그게 도쿄와 달랐습니다. 도쿄는 완성된 도시예요. 아름답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이유도 크지 않고요. 반면 서울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달랐고 올해와 내년이 달랐습니다. 그 변화 자체가 이 도시의 본질이었어요. 도쿄는 완성된 시장이지만 서울은 진화하는 시장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맞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공원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마커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통화하자고요. 보고서 방향이 잡혔다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강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의 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렀어요. 멈추지 않고요. 이 도시가 딱 그랬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2시였어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챙겨뒀고 체크아웃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호텔을 나와서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발길이 닿은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누가 추천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전날 밤 지도를 보다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고 오래된 시장이라는 설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궁금했어요. 이 도시의 새로운 것들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천장이 낮고 통로가 좁았습니다. 양옆으로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각 가게마다 음식 냄새가 달랐어요. 기름 냄새, 국물 냄새, 구수한 콩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낯선 냄새였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80은 넘으셨을 것 같았어요. 작은 상 위에 국밥이 담긴 뚝배기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천천히 뭔가를 저으며 불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짓을 하셨어요. 앉으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앉았어요. 메뉴를 고를 수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알아서 뚝배기를 하나 내오셨어요. 첫 숟갈을 떴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리고 깊었습니다. 맛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하지 않았는데 단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끓인 맛이었어요. 시간이 들어간 맛이었죠. 할머니가 옆에 서서 제가 먹는 걸 보고 계셨어요.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라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알아들었습니다. 맛있냐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저는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소리 없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값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을 주시려는 걸 손을 저어 괜찮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꾸벅 숙이셨습니다. 저도 같이 숙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되는 인사였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자리에서 국밥을 끓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수십 년은 됐을 겁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되기 훨씬 전부터, 이 도시가 세련되거나 빠르거나 효율적이기 전부터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이 자리를 지키며 국을 끓이셨을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항을 통해 이 나라에 들어왔고 20분 만에 배달이 오는 호텔에서 묵었고 전쟁 이후 세대가 일군 스타트업 도시를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제도가 아니었고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없는 것에 주저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할머니처럼 이 자리에서 오늘도 뚝배기를 올려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판교의 젊은 창업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시 세운 역사가 만들어낸 문화였어요. 한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이 나라는 나라 전체가 몸으로 겪었으니까요. 공항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노트에 손으로 적었어요. 서울은 완성된 시장이 아니다. 서울은 멈추지 않는 시장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넓었어요. 차들이 질서 있게 흐르고 있었고 도로 옆으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딘가 공사 중인 곳도 있었어요. 이 도시는 아직도 짓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아챈 게 20년 경력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런던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다시 씁니다. 도쿄만 보던 시선을 서울까지 넓혀야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서울을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지금 아시아 소비 트렌드의 진원지는 서울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나라를 늦게 알았습니다. 20년을 아시아에서 일했으면서 한국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봤다는 게 다행이에요. 정말로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도시를 일군 사람들에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 없는 골목에서 오늘도 뚝배기를 올려놓는 할머니에게 저는 이 보고서를 바칩니다. 한국은 기술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해외에서 한국을 새롭게 발견한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